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배경, 역시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제쯤 이자율 떨어지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가을쯤이면은 이제 가능할 거예요. 라고 하셔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동결을 했어요. 지금 아직 여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엔 집값 때문인 거죠, 또.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죠. 4월부터 집값이 좀 들썩거렸던 면들이 상당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했었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주택 이제 규제책을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좀 용어를 많이 쓰셨죠. 네. 더군다나 이제 가계대출을 우리가 옥죄한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표면적인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표면적이지 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추경에 따른 소비 쿠폰도 이제 풀리게 되다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을에 대한 부분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아예 정액으로 고정을 시켜서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죠.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줄어드는 추세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P2P 대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놨거든요. 75%에서 80% 정도인데 한도 조약을 해야 돼요. 이건 9%에서 12%죠. 저는 이번에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있는 개인과 개인을 대출을 하도록 연결해 준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최고 7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지금 막 몰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택용은 아니었고요. 네. 뭐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라든지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뭐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P2P를 이용하는 요즘 젊은 분들도 있고, 이게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대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은 아닌 건가요? 예, 불법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 대출금리랑은 좀 다르고요. 네. 이거는 중형 중수익으로 일단은 대출해주는 곳도 또 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부업체들도 허가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상한 네. 이거는 규제 받는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6억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6억까지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이제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P2P 대출 같은 경우 차입자가 내가 돈을 필요하다라고 올리면 공급자가 그것을 보고 대출을 결정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 차입자가 뭐 주택이라든지 뭐 하는데 여기에 정부 규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최대 7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자도 중위험 중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높다고 그럴 수도 있고 낮다고 그럴 수 있는 게 9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럼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은행보다는 높습니다만 일부 대부업체보다는 좀 낮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보니까 네. 내 개인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출처도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또 자금 사정들이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이 1조 2,300억으로 전월 대비해서 3.4%나 증가하는 어허.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예.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네. 뭐 사채 써갖고 막 고통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P2P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채라는 건 이제 불법 추심이 문제죠. 네. 돈을 빌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네네. 근데 이건 돈을 못 갚았을 때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만 불법 추심을 당한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또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파급된 효과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카드사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죠.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던 카드사가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의 불맨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식품과 유통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했는데 카드사는 또 왜 소비 쿠폰 가지고 저렇게 툴툴대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을 받을 때 말이 쿠폰이지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제 돈을 지급받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적으로 이제 쿠폰을 쓰는데 이 소비 쿠폰에 관련된 카드 수수료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좀 낮춰달라. 네. 그건 어쨌든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쓰는 부분들보다는 정부의 소비 쿠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상공인분들 우리가 이제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수수료가 0.4에서 1.45% 정도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체크카드 수준인 0.15에서 1.15 수준을 좀 낮춰달라라고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압박 아니면 권고 이런 네. 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소비 쿠폰을 하기 위한 개발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드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유사한 형태죠. 이때 당시에 대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한 80억 정도 적자 났다는 게 카드사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또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그 수수료율을 좀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동안 카드사들 수수료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하는 거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것이 원래 보통 카드사들 입장에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대략 한 달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드사들은 일주일 내에 그 가맹점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비용 또 약간의 또 대출을 카드값을 못 갚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카드사 입장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비자 그렇습니까? 입장에서 소비자 여쭤본 겁니다. 입장이시고, 예, 네, 저는 국민의 카드 입장에서 여쭤봤고 예. 카드사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 받지도 못한 소비 쿠폰인데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도 신청하면 소비 쿠폰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흉악범들도 신청하면 구치소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학생들은 못 받는다. 예. 이게 무슨 역차별이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저는 물론 똑같은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몰랐습니다, 저도.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던 네. 내용인데요. 근데 어쨌든 소비 쿠폰을 이제 준다라는 의미는 현재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영치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네. 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라든지 의료, 약품 같은 아하. 것들 사용을 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도 또 납품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돈이 돌고 돌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한테 난민으로 오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국내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이긴 합니다만 해외 유학을 가 계시거나 주재원들 같은 분들은 지금 국내에 당장 거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6월 18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귀국하실 경우에 네. 신청을 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1차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잠시만 날짜 다시 한 번만요. 예, 6월 18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아하. 귀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네. 유학생이 됐던 주재원이 됐던 네. 저희 집안에도 뭐 유학생이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귀국하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소비 쿠폰은 또 9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2차 소비 쿠폰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하셔서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